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어떤 게 있죠? 네,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길어지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고 새 정부 인수위원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기를 정부가 빠르게 도입시켜주는 혁신 의료기기 제도가 의료 산업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투자에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지난주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흔들리더니 우리도 결국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네, 연준의 빅스텝, 아니 시장에선 이보다 더 큰 일명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미 연준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며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겁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놀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좀 단기 충격에 그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단기 충격에 그칠 가능성보다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는 5월 FOMC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연준이 빅스텝을 여러 차례 단행할 것이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준의 행보를 짚어보면 물가지표 등 데이터가 나오면 이에 맞춰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연준이 이에 앞서서 정책 강도를 조절할 것이란 데 시장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6월 FOMC 긴축 강도가 기존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전망이 바뀌고 있다며 연준이 데이터보다 앞서 긴축 강도를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5월 FOMC가 끝나더라도 6월 FOMC까지는 이 불확실성을 참가자들이 계속 떠안고 가야 한다. 즉 후유증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키움증권은 2630선에서 2750선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 코스피가 2660선을 버티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코스피가 이미 내려갈 만큼 내려간 상황이라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사실 매도 유인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2700선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좋다는 기존의 관점이 유효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오늘 대형주 가운데 크게 선방한 종목이 있다면서요? 어디입니까? 네.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보시다시피 고전하던 현대차의 주가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이 깜짝 놀랄 만큼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요? 지난해 1분기보다 16.4%나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0%가량 증가해 30조 원을 넘어섰고 순이익도 17%나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대차, 이 반도체 공급난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반도체 공급난으로 판매가 부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좋은 SUV나 고급차인 제네시스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좀 마진이 많이 나는 차 위주로 판다라는 그 전략이 결국 맞아떨어진 모양입니다.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2분기 전망 또한 괜찮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이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 실적 전망치 또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증권사들이 분석한 목표 주가의 평균은 약 27만 5천 원으로 25만 7천 원으로 현재보다는 상승 여력 또한 굉장히 큽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중국의 상하이 봉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또 올해 철강업계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강판 가격 대폭 올리자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비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는 점은 투자하실 때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은 뜬다라는 걸 말해주는 현대차였는데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특히 대형주들이 잇따라 실적 발표에 나섭니다. 내일은 현대제철과 LG, 삼성 엔지니어링이, 27일에는 S-오일과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등이, 28일에는 LG전자와 삼성 SDI 아모레퍼시픽, 29일에는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 기자가 언급한 이런 기업들 중에 호실적을 기대할 만한 곳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증권사들이 예상한 실적 전망치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 현대제철과 SK하이닉스, 삼성 SDI, S-오일 등이 지난해 1분기 대비 큰 폭으로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반드시 실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예상 밖으로 깜짝 실적을 낼 경우에는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꼭 이 종목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혹시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종목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LG 이노텍과 LG 화학,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아모레퍼시픽 등은 지난 1분기 부진한 성적을 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부진한 주가 흐름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얼마나 위기인가 오늘 특집으로 분석합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최대 리스크는 단연 중국입니다. 이 봉쇄 상황이 어느 정도고 얼마나 이어질지 현지에 나가 있는 강현우 특파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연결은 베이징 현지 여건상 사전 녹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네, 강현우 특파원, 중국 봉쇄 상황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 전파는 오히려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상하이뿐 아니라 베이징까지도 번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지 방역 상황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초 동북 삼성 중 하나인 지린성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했습니다. 이후 상하이에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3월 이후 중국 전체에서 나온 지역사회 감염자가 63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51만 명이 상하이에서 나왔습니다. 상하이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4월 13일 2만 7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고 1만 7천여 명까지 내려갔는데요. 최근 4월 동안 다시 2만 명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다소 수정했습니다. 예전에는 감염자가 0이 될 때까지 해당 지역 봉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봉쇄에 따른 경제 피해가 너무 커지자 사회면 제로 코로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사회면 제로 코로나는 봉쇄 관리하는 지역에서만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하이에선 어제도 200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봉쇄 지역 밖에서 나왔습니다. 사회면 제로 코로나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봉쇄식 관리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근 주민 불만이 거세지자 아파트 단지 안에서까지는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도 여전히 봉쇄 지역에서 2만 명대 감염자가 매일 추가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공급망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좀 앞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중국 중앙정부와 상하이시는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666개의 기업을 담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이 요구하는 방역 기준을 맞추면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상하이 지역에 있는 5만여 개 공장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중에는 자동차 기업이 37%, 의학이 27%, 반도체가 12%, 에너지가 10%를 차지합니다. 상하이는 광둥성에 이어서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테슬라의 첫 해외 공장도 상하이에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업 숫자로는 적지만 중국 1, 2위 파운드리인 SMIC와 화홍 반도체의 핵심 설비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기업들이 실제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직원 수가 워낙 적은 데다 물류가 마비돼서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실제로 조업을 재개한 기업은 70%에 그치고 있고요. 이마저도 가동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기업들의 가동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국은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맞추지 못한 기업은 생산을 할 수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가동 기준의 핵심은 공장을 가동하는 직원들을 외부와 차단하는 폐쇄 루프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를 내놓기 이전부터 화이트리스트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패스오프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새로 생산을 재개한 곳은 100개 안팎입니다. 결국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장들이 가동을 한다 해도 협력업체들이 계속 일을 못하는 상황이면 특정 부품이 없어서 생산 라인을 멈추는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물류 대란 문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좀 봉쇄 때문에 지금 물류 대란이 심각한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상하이는 중국 GDP의 3.8%를 차지하고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 삼각주 지역은 그 비중이 20%에 달합니다. 상하이에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항이 있습니다. 세계 3위이자 중국 2위 닝보항이 있는 닝보도 상하이 인근이고 역시나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중국 당국은 항만이나 공항에 패스오프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타격은 트럭 물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 들어 상하이를 통과하는 트럭의 물동량은 3월 대비 70%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봉쇄된 지역에는 통행증이 있는 트럭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각 지방정부가 통행증이 있는 트럭의 이동까지 막는 사례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자의적으로 물류를 차단하지 말라고 수차례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책임 관료들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하이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궁금한 건 반도체 쪽인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500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영업본부를 상하이에 두고 생산 설비는 인근 도시들에 두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공장을 갖춘 곳은 농심,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같은 소비재 기업들이 많습니다. 식품 기업들은 패스오프 시스템을 갖추고 일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 당국도 시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빠르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반도체 중국 공장 중에서 삼성전자는 상하이와 다소 거리가 먼 서부 시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상하이와 함께 창장 삼각주를 이루는 저장성 우시에 공장이 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공장도 창장 삼각주 중 하나인 장쑤성 난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나 소재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인근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할 경우 해당 지역이 봉쇄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현우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 그리고 새 정부의 초격차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송미다 기자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응환 인수위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편의상 좀 한 번씩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 기자, 네. 앞서 지금 중국의 봉쇄 상황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는데 네. 중국이 지금 전 세계 IT 수요의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네네. 반도체 기업들 그렇게 따지면 피해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을 좀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세계 반도체 수요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30%? 네, 절반이 넘습니다. 네. 절반이 넘어요? 네, 60%에 달하는데요. 이거는 그래요?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이제 해외 그 반도체 기업까지 포함한 수치이기도 한데 예. 그런 만큼 이게 굉장히 또 반도체 수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생산된 그런 반도체는 IT 전자 기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서버 등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IT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이 시장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국내 반도체 상황도 분명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봉쇄 조치가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스마트폰이나 이 전자 가전제품 소비가 이 제품의 어떤 그 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줄면서 덩달아서 이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 가격은 이제 상하이 봉쇄가 시작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다가 4월 넷째 주에 들어서는 최대 3.9% 넘게 떨어지는 등 눈에 띄는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4월 셋째 주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의 주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각각 1.8% 그리고 3.6%가 떨어졌고요. 예. 지난주 이제 전주 대비해서는 조금 더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중국 락다운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가격 하락 압박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IT 제품 생산이 줄면서 반도체 수요도 같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봉쇄가 길어진다고 하면 우리 반도체 좀 공급도 좀 줄이든지 해가지고 대응에 나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고요.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중국 내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 공장의 경우에는 이 서너 달치의 그 반도체 원재료를 비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만약에 이 봉쇄 조치가 이 기간을 좀 더 넘긴다.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생산에 굉장히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시진핑 주석이 이 코로나 확진자를 0에 수렴하겠다라고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좀 성공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10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정권 재연장의 가능성도 열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봉쇄 조치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반도체는 수요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제 공급이 낮을수록 수급이 좋아지고요. 업황이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조절을 상황에 따라서 하곤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번 상황은 이 반도체 쇼티지를 노리고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점들이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전쟁 그리고 이제 봉쇄 조치와 같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오래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이 물량을 줄이는 건 역시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반도체 공급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반도체 소재 공급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원재료죠.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거나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물류 적체 현상이 좀 더 심해질 우려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 소재들의 경우에는 재고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축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봉쇄가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공급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 국내 이제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위기론이 정확히 어떤 위기를 말하는 겁니까? 이미 이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어떤 그 경쟁력이 조금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을 좀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등의 이런 반도체 업계를 좀 살펴보면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M&A를 토대로 해서 뭐 외부 인재와 또 기술을 대거 이제 수요를 하면서 초격차 지위를 좀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초격차라는 용어를 좀 쓰기 무색할 정도로 이 경쟁사와 기술 격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인 그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려는 노력도 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이 삼성의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이 18.3%로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비해서 한 3배 넘게 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예. TSMC의 점유율은 52.1%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이런 반도체 업계의 어떤 돌파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환 위원님, 이번에 이제 새 정부 인수위원을 맡기도 하셨지만 그 전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경력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인텔에서도 계셨고 삼성전자, 현대차에서도 반도체 분야를 좀 전공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모시게 됐는데 앞서 저희 이제 송 기자가 얘기한 이 반도체 산업 위기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동의하는 편이고요. 예.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6,445억 불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295억 불 흑자 달성을 했는데요. 반도체만 이 분리해서 보면 666억 불 흑자였습니다. 이 반도체만 아니었으면은 우리 전체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섰을 거고요. 예. 그 중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91%에 달합니다.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 즉 70% 가까이 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우리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게다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저희 턱 밑까지 지금 쫓아와 있는 상태고 예.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면
대부분의 우리의 메모리 시장이 중국에 잠식될 거다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또 위기가 있지만은 인력 부족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들은 굉장히 인력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팹리스들도 그렇지만 예. 그리고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생태계가 반도체 생태계가 아직 그 안정되지 않은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최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위기론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좀 경쟁도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대만 TSMC는 물론이고 네. 미국도 중국도 막 본격적으로 지금 반도체 분야에다가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칩스 액트라든지 뭐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굉장히 많은 돈을 넣고 있습니다. 예. 60조, 70조 넣고 있고 중국은 아예 뭐 그 훨씬 이상이라서 뭐 100조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상대가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 흐름을 보면 이 PC 시대에서부터 해서 모바일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굉장히 하일리 커넥티드 된 그 엣지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엣지의 시대요. 예, 엣지의 시대라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 연결뿐만 아니고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연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영토를 잘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시면 PC 시대는 윈텔이 주도권을 갖고 탑10 기업 안에 들었었고요. 예. 모바일 시대는 이제 팬 기업과 더불어서 여러 이제 그 모바일 산업을 하는 IT 기업들이 탑10 기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엣지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역을 먼저 점유할 수 있을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하이엔드 쪽은 EUV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드밴스 공정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3D 패키징 기술이 또 추가가 돼야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소위 해서 무어스 로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솔루션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볼륨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초저지연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팹리스가 왜 중요하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타임 투 마켓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벤처 스타트업을 이쪽에 그 팹리스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부장 그 측면에서도 케미컬 R&D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폐수 시설 단지 등을 잘 설치해서 마음껏 소부장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 지금 팹리스 말씀하신 팹리스는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죠. 지금 강소 팹리스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그 정책을 우리 그 인수위에서도 좀 갖고 계신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그 동안의 언론의 관심은 사실 디램 아니면은 파운드리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1%대밖에 안 되는 팹리스를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뭐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엣지의 시대로 가면서 굉장히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또 뭐 XR, 그리고 로봇 이런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거기에 적절한 그 반도체를 빨리 그 타임 투 마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군요. 예, 중소기업들이 민첩하게 필요한 거를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생태계가 꾸며져야 되기 때문에 팹리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대만이 굉장히 좋은 모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TSMC 중심으로 해서 팹리스들의 생태계가 아주 견고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육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팹리스 외에 파운드리 쪽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하시지 않은 데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시거나 그렇습니까? 파운드리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단 공정에 있어서 우리가 EUV 기반의 선단 공정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보면은 그 하이엔드 쪽은
앞으로 이제 EUV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리콘 공정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5나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되겠는데 3나노 이상 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 공정에 있어서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쪽에 이제 조금 더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건 맞고 대부분의 새로운 시장은 이쪽 우리 그 아까 엣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장들이 열릴 겁니다. 그쪽에 공정도 감가상각이 다 지나서 그 공정 비용이 제로가 되는 그런 여러 파운더리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게 앞으로 팹리스와 더불어서 시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파운드리 관련해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4나노 수율 문제, 수율 문제에 대해서 좀 거론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삼성전자 입장은 별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그 뭐 제가 정확하게 저는 이제 설계 기술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실리콘 기술의 한계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1년도에 저희가 클락 스피드 전쟁을 했거든요. 누가 1기가를 먼저 만드느냐, 2기가를 먼저 만드느냐 이런 경쟁을 글로벌 기업들이 했는데 사실 그 3기가 이상이 넘어가고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가면서 일종의 패러럴리즘으로 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멀티코어를 가지고서 뚜루풋을 올리는 방향으로 간 거죠. 이 공정 기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실리콘 하나만의 공정을 최대한 올리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 있다고 보고요. 어드밴스 패키징, 3D 패키징 기술로 이걸 3D로 쌓아서 이 패러럴리즘을 여기서 구현하게 되면 실제로 그 부분에서의 어떤 무엇을로나 이런 어드밴스 공정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다. 실리콘보다는 패키징 기술로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얘기도 살짝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앞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이 3에서 5년 안에 이 시장을 좀 잠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섬뜩하거든요. 한때는 우리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자본을 투여해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중국이 왜 이렇게 위협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DDR4를 벌써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PDDR5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프로덕트 세그먼트거든요. 중국은 이미 이제 그거를 양산화하고 있고 볼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도 한 3년 내지 5년이면 따라올 수 있다. 이 기술 자체가 우리가 도망칠 그 룸은 적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크기 때문에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경험에 대한 그 비중이 큽니다. 이 경험이 많고 많이 이렇게 공정 기술에 있어서 일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주요한데요. 설계 기술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하이엔드 메모리, 뭐 HBM이라든지 패키징 기술을 활용한 그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되고 그 하이스피드 메모리 기술, 즉 이제 DDR5 하고 시리얼 메모리 이런 쪽으로 더 나가야 이제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미국도 중국도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감행하고 있는데 우리 차기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세제 혜택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칩스 액트가 R&D 40% 그리고 투자 부분에 있어서 25%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고요. 우리는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해서 한 6%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갭을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더 큰 숙제가 이제 중소 팹리스라든지 소부장 기업들 이런 데 생태계 만든다든지 반도체 인력을 수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함께
대기업과 같이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함께 풀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 문제를 좀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단기간에 인력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해소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과 대학 정원 확대 등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아키텍트나 혹은 R&D 인력들을 계속 육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맞는데 사실은 더 시급한 게 실무자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실무자들이 그 팹리스에 있어서는 전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툴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각 스텝별로 우리 실무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만 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 1년에 계산해보면 2천억 정도 들여서 매년 12,000명 정도의 그 실무자 육성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잘 되면은 아무래도 대만의 팹리스에 어떤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가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소회를 좀 들려주신다면요. 그 사실 이제 굉장히 그 2달 동안 그 바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한 반도체라든지 ESG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단계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키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뭐 생각해 보면 뭐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후회도 들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게 잘 정부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웅환 인수위원 그리고 저희 송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안들 외에도 우리 반도체 산업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금 리더십 공백이 꼽힙니다. 때마침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마지막 특별 사면 가능성 거론하고 있는데 이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특별 사면을 청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경제 5단체는 석가탄신일 전후 특사를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 청원서를 오늘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면 청원 대상자 명단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제계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가 경제가 위기인 만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사면 복권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의 노력에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5번의 사면에서 번번이 제외됐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법무부 보호관찰과 취업 제한으로 굵직한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어 특별 사면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 삼성전자의 역할이 더욱 커지면서 이젠 사법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정부가 혁신 의료기기 제도를 만든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애써서 개발한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혁신 의료기기 좀 생소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영상 하나로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업체 휴런이 만든 건데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제3호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네. 파킨슨병 뭐 아시겠지만 걸리면은 손이 떨리고 근육이 좀 뻣뻣해지고 예. 이런 게 대표적인 증상이죠. 이게 뇌에서 이제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돼서 걸리는 건데 그동안의 진단은 이제 방사선을 사용하는 그런 영상 촬영 장비를 네네.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 휴런이 만든 이 소프트웨어 보실까요? 지금 영상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여성 환자분이 지금 MRI 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갔고 이게 사실은 어느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MRI고요. 예, 예.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판별을 합니다. 이 환자가 그 파킨슨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 원리는 그 우리 몸에서 그 도파민 분비를 관장하는 부위가 이제 중뇌의 특정 영역이 있는데 네. 거기가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진단의 정확도는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존 촬영 장비보다 나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걸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못 원인이 이게 그 건강보험 적용 때문인데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휴런은 이 제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매출이 한 푼도 없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휴런 기술이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FDA 승인도 또 최초로 받은 기억이 있고 또 유럽에서는 CE 인증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허가는 났는데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못 쓰고 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제품 허가 절차를 통과하는 것과 건강보험 적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이어도 쓰기가 쉽지 않은데요. 기업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수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첨단 의료기기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생긴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지난 2020년 7월 국내 1호 혁신 의료기기가 나왔고 현재까지 총 18개가 지정됐지만 막상 이를 만든 기업들은 울상입니다. 3년 차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가 적용이 안 돼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이 혁신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워 별도로 사용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었지만 정작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익을 나눠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보험 코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독 형태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지만은 유의미한 이제 매출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이제 의료 AI 업체들이 다수가 지금 현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 FDA라든지 유럽 CE 인증을 준비하고 있고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 매출이 더 많은. 루닛의 혁신 의료기기인 진단 AI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2종의 작년 매출입니다. 해외는 22억 2천만 원을 넘겼지만 국내는 6억 2천만 원대에 그치며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혁신 의료기기의 혜택을 오히려 해외 환자만 누리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혁신 의료기술들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베네핏을 받게 되시는데 오히려 국내 급여 인정이 안 된다면 국민들은 이 혁신 의료기술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키운 이 산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결국 존속을 고민하는 업체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지만 혁신 의료기기의 수가 편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고 기자. 지금 뭐 상황은 알겠는데 가장 궁금한 게 그럼 건보공단이 왜 수가 적용을 제대로 안 해준 겁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아직 불확실한 기술에 대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걸 제공하게 되거나 했을 때 의료의 영역은 일단 안전하고 효과적인 게 없는 것을 검증돼야지 저희가 건강보험에 진입을 하고 하는 게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좀 더 한정된 기관에서 그걸 사용을 해보고 그걸 모니터링해서 그 후에 정식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안전한지 확실하게 검증이 덜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휴런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상황이 비슷합니까?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좀 아쉬운 점은 네. 그 이미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혁신 의료기기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이 제도를 도입한 게 2020년 5월입니다. 네. 의료기기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101개가 신청을 했고 네네. 그 중에서 18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다는 말은 이제부터 좀 심사를 좀 빨리빨리 해주겠다 이런 의미고요.
이제 그런 절차를 통과해서 8개가 이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정말 소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끝이 아닌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제 8개가 이제 건강보험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개만이 등재가 됐어요. 네. 뭐 좀 여러 갈래를 또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이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조업체가 이 기계를 이제 결국은 현장인 병원에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병원 입장에서 이 기계를 사들이려면 한 대에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하는데 사실 기존과 같은 급여, 그러니까 기존과 같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드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꽉 막힌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시장을 좀 열어달라는 건데 네. 기왕이면은 뭐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료기술로 평가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의료기술로 평가가 되면은 기존의 이제 수가 외에도 가산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급여 기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신의료기술로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문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네. 또 무슨 얘기냐면 이 혁신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치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보니 이거 다시 이제 기존의 치료 근거를 담은 그런 임상 문헌을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네네. 이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이제 이런 시간들을 견뎌낼 그런 그 체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체력이 이제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의료기기 회사들 버텨줄 수 있을지가 정말 걱정인 현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오늘의 그 한 줄은 외면받는 의료기기 혁신, 이유는 건강보험, 해시태그는 이러다 다 죽는다, 비급여 시장 열어줘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월요일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얘기 전해주십니까? 네, 벌써 다음 주면 5월입니다. 네. 이 5월을 하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따뜻한 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5월은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꺼려지는 5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죠. 이 금리 인상 예고에 시장이 조금 얼어붙은 모양새인데요. 예고된 금리 인상에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는 이 보험주. 그중에서도 미국의 전통 보험 회사인 어슈어런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슈어런트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미국에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1892년 무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일 때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분사를 해서요. 지금의 어슈어런트라는 사명으로 상장을 했고요. 현재는 시가총액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3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네, 뭐 주가는 당연히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최근 3개월 동안 이 어슈어런트의 주가 어땠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무려 26.93%나 상승을 했는데요. 연준이 꾸준히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어슈어런트의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다음으로 5년치의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주제가 될 질문일 것 같은데 어슈어런트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100% 매수 의견을 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월가에서 100%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왜 그랬느냐? 먼저 금리 인상기에 이 보험주들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채권금리가 오르고요. 보험사들이
보험사들이 운용 평가 수익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서 보험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이 채권이나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데요. 이 보험사들이 꾸준히 채권을 구매해 오기 때문에 채권 보유액이 많고요. 이 채권이 금리가 오르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국내 보험주 역시도 금리 인상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국내 보험업종 이익 전망이 6.2%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전체적인 업종 차원에서도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런 입장인데 보험사들도 주력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사업 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좀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 부분부터 이 자동차, 가전제품, 건물, 보석까지도 다루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재무적으로 분류되는 사업 부문을 보면요. 라이프스타일, 또 주택 관련 대출, 또 장래와 연금 관련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어슈어런트 사업 부문은 특히나 마진율이 좋아서 수익 구조가 양호한데요. 코로나 시국에도 주당 순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이 현금 흐름에서 우위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사업 부문에서도 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뭐 우리가 알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2020년에는 하일라 모바일을 인수합병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일라 모바일은요,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또 관련해서 보상, 또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어슈어런트는 모바일 등 새로운 디바이스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일라 모바일을 인수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중고폰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어슈어런트는 월가에서 100% 매수 의견이라고 하는데 상승 여력 얼마나 될까요? 네, 현재 주가는 $190 수준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균으로는 $208가 제시가 됐고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220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목표 주가는 $198를 기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슈어런트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회사채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기업들이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회사채 발행액은 4조 8,287억 원으로 지난해 절반 이하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게 이유라고 하는데 보통 기관들은 금리가 급등할 때 평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관망세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신용등급이 A등급 이하인 기업들이 그간 주요 자금 조달 창구였던 회사채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 1분기에도 나왔던 미매각 발생 사례가 계속되면서 일부 기관들은 발행 일정 자체를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규제 완화 1호 공약으로 기대됐던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철회됐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과열 우려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공약을 자진 폐기했는데 이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였던 분당과 일산 등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분당과 일산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된 곳이 없는 상황으로 재건축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질 걸로 예상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